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바꿔봤어요. 배경색도 좀 바꿔보고 애니메이션도 처리를 했습니다. 제 양력을 보여드리면 유튜브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채널 운영자이면서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이고, 아마 유튜브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3프로TV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자문위원이라는 양력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추가됐던 거고요. 오늘 제가 뽑은 책은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가 이제 스토리노믹스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 책과 비슷한 책이에요. 근데 저자의 급이 다르죠. 내러티브 경제학 리뷰의 진수라고 잡았는데 저게 이제 책 표지입니다. 내러티브 경제학,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라는데 내러티브가 경제와 절대 안 어울릴 거라는 편견을 깨. 뭐 이런 저건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경제랑 어울리는 건요. 경제는 그쵸, 돈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숫자와 넘버와 그쵸 가깝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숫자 이제 가까운 그래서 내러티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편견인지, 내러티브가 얼마나 경제에서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로버트 실러의 어떤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러티브 경제학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로버트 실러의 주장은 이거예요. 통섭을 발견하는 모형이다. 그쵸?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참 사통팔달하잖아요. 특히 로버트 실러가 경제학에 행동 경제학을 합쳐가지고 심리학이나 사회학, 정치학 여러 가지 학문들과 융합하는 그런 성격의 저자로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하게 로버트 실러는 이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제 얼마나 똑똑한 경제학자일까? 되게 똑똑한 경제학자죠. 예. 이제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이제 순위인데요. 여기서 이제 8위예요, 로버트 실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는 누굴까? 여기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폴 크루그만이죠. 2008년도에 받았고, 그죠? 예. 로버트 실러는 2013년 이게 폴 크루그만이에요. 이제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하고 이제 미국 민주당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지적 거인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조금 불편한 게 일본 경제를 되게 예찬하는 사람이죠. 일본이 다들 경제에 우리는 망했으면 하는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본 경제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다. 재정 적자를 우리도 일본처럼 키워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일본을 좀 바람직한 경제 모델로 인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좀 그렇죠. 경제학자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경제 내러티브라는 제가 경제라고 그랬는데요. 그죠. 경제입니다. 경제 내러티브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저자의 이제 로버트 실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로버트 실러는 이제 46년생으로 지금 올해 나이 3월 29일 생이니까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46년생 75이네요. 그죠? 예일대학교 경제학 및 경영대학원 금융학 교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경제학의 대부이자 사회심리학을 전통경제학과 접목시켜 버블 형성과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굵직한 경제 형상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주목받아왔다. 그리고 자산가격과 그쵸? 경험적 분석에 가까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진파마 그때 그쵸 함께 2014년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세운 유진파마와 함께 노벨 경제학 수상했고요. 그리고 80년대 초 경제학자 칼 케이스와 함께 또 유명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미국 주택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실물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저도 읽었습니다. 버블을 촉진하는 구조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한 비성적 가열.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행동경제학하면 2000년대 초반에 드러나서 카네만과 그리고 얼마 전에 받았던 2017년에 받았던 리차드 테일러 요까지 두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로버트 실러도 행동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전염성 강한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와 그럼 스토리와 플롯이 뭐가 다르냐. 이게 문학적인 용어니까요. 다 이야기라는 것,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공통점인데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펼치잖아요. 작가들이.
그쵸? 예, 복선을 깔아놓는다든지, 예, 갑자기 주인공이 암에 걸리게 만든 이런 것들을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러티브와 함께 이 책, 내러티브 경제학과 함께 꼭 좀 읽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권하는 책이 이 내러티브의 넘버스라는 책이에요. 숫자의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인데 머스어스 다모다라는 교수, 이제 뉴욕 10대 교수인가 그렇죠? 나는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넘버 크런치 부족이었다. 예, 숫자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가치평가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전적으로 나아갔던 부족 사람들의 관심사만 채워줬다. 그러니까 예, 내러티브와 넘버스가 경제학의 가치,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치평가 문제가 실험하면서 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스토리가 뒤를 받쳐주지 않는 가치평가는 영혼과 신뢰성이 없으며 스프레드시트보다는 스토리가 기억에 더 잘 남는다는 것이다. 예, 구글이 주식이 이렇게 높은 이유, 여러분 그쵸, 멀티플이 높은 이유는요. 예, 숫자로 증명이 되겠지만 숫자보다 더 큰 건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예요. 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가치평가 작업에 스토리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부터 억눌러왔던 스토리텔링의 기질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본능적으로는 좌뇌형 인간이지만 좌뇌형 인간이 그쵸 이제 숫자와 이쪽에 강한 운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재발견됐다. 이렇게 스토리를 숫자로 또는 숫자를 스토리로 바꾸기에 노력한 경험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도 우리나라 SK의 최태원 회장이 강력히 극찬한 책이었죠. 그래서 먼저 이 책에서 이제 그 본격적인 경제학 내러티브 얘기하기 전에 사례를 드는 게 이 비트코인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왼쪽에 있는 아이를 낳더라고요. 10번째 아이인데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제가 보면 아들이 딸보다 아들이 8이고 딸이 2인가? 이상하게 부자들은 아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대요. 미국 대통령 가문을 조사해봐도 딸들보다 아들이 많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딸이 좀 많이 태어나는 편이고 좀 이게 영양 상태랑 영향이 있는지 실제 우리 강남에서도 보면은 이제 강남에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강남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이제 아들이 딸보다 많다는 걸 확실히 느껴지는 얘기예요. 아들 많은 집이 부잣집이죠. 그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도이지코인이라는 게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었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코스피 거래대금 12조보다 뛰어넘는 15조까지 기록하고 뭐 이제 그쵸 30분에 몇 배가 오르고 막 그렇게 대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오직 아메아프가 열광할까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둥그렇게 도나츠만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41%가 뭐 같고 22%가 뭐 같고 15%가 뭐 같습니다. 그러니까 41%는요.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믿음이 때문이랍니다. 결국 이게 예, 내러티브에 그쵸? 꽂힌 거죠. 그리고 22%는요. 금문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내러티브에 꽂힌 하나는 기술에 꽂힌 거고요. 기술이라는 내러티브 그리고 하나는 그쵸? 예, 가치 저장 수단인 내러티브. 15%가 이건 내러티브와 관계없이 이것도 일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것도 내러티브를 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합니다. 근데 저자는요, 비트코인 내러티브에 대해서는요, 무정부주의 내러티브의 부활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중앙화폐, 암호화폐라는 거는요, 그쵸, 중앙화폐, 정부가 통제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1860년대 아나키즘, 그죠? 예. 마르크스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죠? 푸르동이죠. 푸르동의 그, 이제, 예, 그, 아나키즘의 이제, 내러티브의 부활.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레드햇 시절에 이제 해커들부터 그래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예,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운동을 펼쳤던, 그쵸, 예,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무정부주의 내러티브의 부활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야 시체를 볼 수 있다는 하나 더 있었다면 이제 이것도 내러티브를 강화시킨 건데요. 도대체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냐? 사토시 미스터리의 내러티브라는 거. 사람의 신비주의에 쌓이면서 도대체 사토시가 그저 나가 사토시다 하면은 결국에 아닌 게 판명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한 거는 일본인이든지 아니면 일본 문화에 정통한 미국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유력한 일본인 후보가 그쵸, 예.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미국에 살고 있는 지만 그 사람이 영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지 않고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기 아이로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쵸 미스터리에 빠져 있어요. 예, 이 세상을 바꾸는 그쵸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러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경제학 내러티브를 엮여야 여러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그쵸? 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우리나라는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길 빌겠죠. 근데, 그, 일본이 어디 바닥은 지났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쵸?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있습니다. 거대한, 이제 실정하면 이제 부동산 버블과 주식 번개와,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치의 어떤 정곡유착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치? 상징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내러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대공황, 과수소비와 과잉생산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쵸? 대공황은 소비를 적게 하고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내러티브다. 그럴 경우에 대공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끔찍한 내러티브죠. 이 책에도 자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과 내러티브. 예, 주식시장은 항상 거품이다. 주식시장이 항상, 그죠? 근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캠피셔 같은 사람이 책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항상 우상해 왔다. 30년 단위로 시계를 넓히면은 주식시장에서 그쵸 마이너스인 적은 없었다는 것 등으로 증명이 되고 있겠죠. 예. 그리고 예, 스티비아스라는 내러티브도 있습니다. 스티비아스가 바로 내러티브예요. 창의성의 공식, 그리고 혁신의 공식으로, 그쵸? 예.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공식으로, 그쵸? 분명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책에도 간단히 언급이 되는데요. 이 책이 쓰다 시점이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 때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내러티브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쵸? 근데 그 아메리카는 이민자를 뺀 그쵸? 순수 백인들만의 미국이라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미국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결국에 당선을 가져온 것이죠. 결국 근데, 예. 그래서 로버트 실러의 경제학 내러티브 이제 9계명 이 책 속에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앞에서 제가 소개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황 대 신뢰, 그쵸? 예. 라는 리베레이트. 공황은 그쵸? 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9년에 그때 그 전에 반대에 있는 것이 신뢰예요. 예. 시장을 신뢰하면 이제 뉴딜이라든지 프랭클 루스벨트의 어떤 지금 구매하라는 어떤 내러티브라는 이런 것들은 신뢰를 그걸 보여주는 내러티브고 이게 항상 대립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검 전략과 과시적 소비 이것도 항상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그쵸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그거와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쵸 예 컨스피큐어스 이제 컨셉션이라고 그쵸 어떤 그 모델링이 되어 있던 것이 두 가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근본이제와 복분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근본이제와 복분이제는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돈의 척도로 쓰자는 거니까 이제 지금 같은 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척도로 쓰자면 복분이제가 되겠죠. 금만 쓰자면 근본이제고. 이제 근본이제와 복분이제의 싸움을 바로 보여준 유명한 영화가 예, 도로시라는 해서 39년에 등장했던 위제 마법사예요. 그 위제 마법사의 원작 소설을 썼던 사람이 그쵸?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마녀들이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근본이제는 1813년도에 율리아스 그랜트 장군 이제 그 남북 전쟁의 영웅이면서 그 링컨 대통령 다음에 그쵸 미국 대통령이 됐던 공화당 후보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근본주의를 실천했고 그 민주당이라든지 서부에서는 그쵸 예, 나 중부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음본이제를 그죠 금과 은을 같이 쓰는 이제 음본이제를 뭐랄까 추천해서 그 둘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저자는 음본이제를 어떤 지지하면서 그죠 마녀가 그죠 은하를 신는 은하를 신는 마녀가 이제 도로시를 도와주는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게 상징인 거예요. 이것도 내러티브가 쭉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요. 노동 전략 기회가 다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내러티브. 그렇죠? 예, 이건 러다이트 운동도 있었고요. 예, 30년대, 20년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로봇이라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곧 이어지는데 자동화 및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자리가 거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면 소비는 누가 하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뭐하러 필요했겠냐? 그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미국만큼 앞서가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요. 아무리 시진핑이라도 건질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가장 큰 공포는요. 시진핑의 공포는요. 어떤 불황이 가져올 어떤 실업.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자기네들은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어떤 고용을 보장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면은 이건 그쵸 이런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편견과 선입적 일종의 내러티브라는 거는 편견과 선입견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붕괴,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정기적으로 호황을 했고 붕괴하기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7번째는 주시장의 거품, 앞으로 말씀드렸죠. 8번째는 보이콧, 폭리치, 악덕 기업. 이제 우리가 기업에 갖고 대해서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하나의 내러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재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이 되겠죠. 대기업들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과 사악한 노조라는 내러티브가 또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경제학을 지배한 내러티브였다는 게 로버트 실러의 주장이에요. 로버트 실러의 주장을 이제 한마디로 드리면요. 경제학은 사람의 삶 그리고 일상의 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행동경제학이고요. 이 사람은 사회심리학을 행동경제학, 정통경제학과 연결시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사회심리학을 전공하는데 경제학과 경영학을 제가 이렇게 틀어주고 내가 하면서 우리 딸도 이렇게 이것에 이쪽에 새로운 길이 분명히 우리나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떤 흥미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합니다를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부자가 된다면 이건 미주군을 제가 패러디하는 것 같은데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랍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